예술이 뭔진 모르지만 일단 활짝거려보는 방송 예술활짝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늘보입니다. 네, 저 이상빈입니다. 저는 작광선우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망의 세 번째 게스트가 아유, 출연을 예. 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입니다. 네, 장지연님이시죠. 저희가 대신 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그 선우님이랑 네, 저랑 지연님이랑은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아카데미 과정 중에 평론 과정을 저희가 같이 들었던 사이거든요. 그렇죠. 이 평론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응. 국립심포니에서 이제 연주자들을 이제 해마다 아카데미를 엽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그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 이제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평론가도 양성을 하겠다 해서 평론 과정을 이제 했고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함께 했었던 그 단원이었고요. 그래서 그 평론 과정의 최대 아웃풋 성과를 내고 그쵸. 수료를 하신. 어떤 아웃풋이죠? 네. 감사하게도 이제 월간 객석에 1월호에 제가 이제 쓴 리뷰와 또 인터뷰 기사를 하나 새로 맡아서 기고를 했었던 영광을 누렸습니다. 네, 그렇죠. 정식 등단을 등단. 하신. 그렇죠. 아. 야, 그게 어렵다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그 음악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상빈님도 글쓰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뭐 종종 글 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책도 내셨잖아요. 책 내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지연님이 어쨌든 음악과 글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게 또 학부는 작곡을 전공을 하셨고 작곡 활동을 또 꽤나 하셨던.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말씀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우리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많은 글을 썼죠. 저희가 주로 썼던 글은 이제 공연을 보고 국립심포니 공연을 보고 평론을 쓰는 일을 했는데 각자 음악을 글로 쓸 때 뭐 프로그램 노트여도 되고 평론이어도 되고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뭔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음악을 글로 쓸 때 가장 어려운 지점 이거는 어려우니까 일단 늘보님한테 먼저 답변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작년 내내 그리고 사실 지금도 계속 갖고 있는 딜레마고 아마 음악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냥 계속 평생 가져가야 될 고민인 것 같은데 음악이랑 글이라는 그 매체가 너무 달라서 그거를 이제 번역이라고 할까요? 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왜곡들이 항상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음악은 뭔가 추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은 매체고 글은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인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 매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음악은 이제 시간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탄생과 동시에 소멸을 하는 것이 음악의 숙명인데 이제 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구히 붙드는 일이라서 이게 애초에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그냥 본질적으로 들고 그러니까 음악을 글로 표현하는 게 맞나? 이게 이 너무 많은 왜곡이 일어나는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막 이런 고민도 많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평론을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연을 보면서 물론 노트를 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진 않았고 저는 이제 공연 끝나자마자 막 후다닥 적어 내려갔거든요. 그럼 이제 막 맞춤법 다 틀리고 그냥 막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막 둥당둥당 뭐 이런 식으로 써놔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글로 정제하는 작업을 할 때 내 노트만이 남아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약간의 잔상? 근데 그게 잔상을 또 믿을 수도 없고 노트에 의존을 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이 노트에 있는 게 이제 다시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내 기억이 맞나? 계속 이제 의심이 되고 뭘 믿고 글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왜곡이 저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뭔가 그러니까 제가 곡을 써왔다라는 입장에서는 어떤 글이나 저는 보통 약간 책이나 뭐 그러니까 문학, 시 이런 거를 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렸던 편인데 그럼 결국 글을 보고서 내 안에 되게 추상적이고 잘 모르겠는 몽글몽글한 것들이 떠올라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였는데 그건 되게 자유롭잖아요. 사실 내가 어떻게 표현해도 사실 나의 방식이고 근데 그거를 모두가 알고 있는 텍스트라는 걸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이게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그것 자체에서 되게 어색했던 것 같고 저도 거의 이제 늘보님이랑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첨삭을 받을 때 되게 많이 들었던 피드백도 어떤 어휘에 대한 지적을 또 많이 받았던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내가 똑같이 느낀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도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뭐 산뜻하다 표현을 했어도 저 사람의 산뜻함과 나의 산뜻함이 그치. 다르니까 그런 기준을 잡을 수가 있나라는 지점에서 좀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어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을 묘사하는 단어가 너무 없어요. 어떤 너무 그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자꾸 다른 감각의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이제 간극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감각의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감각의 경험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오늘 두 분이 상당히 프로페셔널하게 접근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들으면서 우리 원래 교양 방송이에요. EBS인가요? 네. 교양 방송을 표방합니다. 그냥 저는 이제 두 분이 음악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하자면 글 자체가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1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곡을 쓰니까 그래도 곡 쓰는 것보다 글 쓰는 게 쉽겠지. 약간 이런 대목지 않은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전혀 다른 세계더라고. 그리고 글을 쓰면서 약간 자만했던 내 자신. 그래도 음악 전공자인데 음악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뭔가 나도 정리 안 된 게 되게 많고 공부를 해야 될 게 진짜 많았구나. 그리고 뭔가 글이라는 거는 음악보다는 확실히 객관성이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글이라는 관점에서는 정확성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그냥 내 감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문장이 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검증된 지식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글을 내가 생각하는 거를 명료하고 세련되게 쓰는 능력이 되게 대단한 거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말하는 게 되게 더 편한 사람이어서 이거를 글로 쓰려고 그러니까 그 정보 훼손이 되게 많아지더라고. 정보 훼손. 네, 그러니까 그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를 글로 딱 옮겼을 때 이거를 깔끔하게 하는 게 생각보다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죠. 말은 약간 조금 더 흘러가듯이 하면 되니까 오히려 그치.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글은 조금 더 정리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잘라야 되고. 그리고 말은 뭔가 이게 사람을 호릴 수가 있거든. 속된 말로. 화술로. 네. 사기꾼이에요? 화술과 그리고 어떤 톤과 표정과 어떤 비언어적인 뭐 여러 가지 것들과 그리고 뭔가 직관적인 거니까 막 이렇게 정신없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물쩍 넘어가고 막 이런 게 되는데 그 글은 되게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게 글이 경력이 티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글을 얼마만큼 썼는지 그리고 평소에 글을 얼마나 쓰는지 또 책을 얼마나 읽는지 맞아.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들었는지 이게 되게 노골적으로 보이는 그 매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글을 쓰면 안 되겠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꼈던 글의 시간이었고. 두려움을. 네, 곡이나 잘 써야겠다. 아무래도 곡 쓰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곡 쓴 거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어떤 그런 그치, 류의 그치. 프로그램 노트를 많이 썼고 저도 그거 되게 잘 음.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내가 쓴 내 곡에 대한 대해서. 설명, 그렇죠. 그래서 나도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또 다른 일이죠, 그렇죠. 좀 남한테 설득이 되게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진짜 악기 연습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안 하면 좀 무뎌지고 오, 매일매일 맞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맞아. 되게 벼려야 되는 게 많구나. 맞아.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글쓰기도 근력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상빈 씨가 책을 썼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엄청 대단해 보이는 거야. 대단한 사람. 정말. 아니 한 페이지 A4 한 페이지 맞아. 채우고 깔끔하게 채우는 것도 어려운데 책을 쓴다고? 그니까. 이제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죠. 이게 여러분들은 평론 같은 약간 주관성이 가미된 글을 쓰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썼던 것들이 이제 뭐 여러 편의 논문, 그다음에 이제
책도 약간 음악의 현상에 관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가치 판단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글들을 제가 많이 썼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저기 뭐 오늘의 작곡가, 그쵸. 오늘의 작품이라는 어떤 평론지에다가 이제 투고를 이제 좀 해달라는 그쵸. 돈 받고 글 썼죠. 사실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프로지, 그런 프로. 것들을 또 하기도 하고 뭐 공연 프리뷰를 부탁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저는 주로 가장 글 쓸 때 어려움을 겪는 점이 뭐냐면은 형이상학적인 테마에 관해서 논할 때. 저는 현상은 굉장히 자신이 있는 편인데 이제 이과생으로서 자신이 있는데 이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그 수용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제대로 표현을 한다는 게 여전히 제가 잘 안 하는 분야라서 그런지 여전히 어렵고 예시를 들자면 형이상학적인 것과 현상이 뭐가 있어요? 음악 안에서. 현상은 진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어디토리한 피노미나죠. 그러니까 들리는 어떤 현상들 그걸 굉장히 객관적이고 상세하고 좀 이해하기 쉬운 글로 풀어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형이상학적인 것들은 이제 그 음악의 가치 혹은 연주의 가치, 이 프로젝트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미학적이거나 철학적인 터치가 들어간 어떤 글들을 이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도 막 그렇게 저의 어떤 그 생각을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담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 제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서 사실 저는 그냥 혼자서 그냥 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고 혼자서 그냥 즐기고 마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좀 한 단계 빼는 것 같아요. 한 단계 소극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그래도 평론이니까 뭐 공연 프리뷰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써야지 하면서 좀 한 단계 빼면서 좀 쓰는 것 같아요. 좀 오히려 약간 문과적인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글을 쓴다는 게 저한테는 아직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문과생이었다면은 지리 이런 거를 이제 선택 과목으로 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생윤, 윤사 이런 거 너무 어려워 나한테. 저는 그게 오히려 너무 쉬웠거든. 근데 딱 지금 들으니까 정리되는 게 이분이 말한 그 현상적인 거는 뭐 음악에서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뭐 템포가 어떻고 뭔가 들리는 게 어떻고 그냥 연주 자체가 어떻고 이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평가. 근데 이제 그 너머의 어떤 거는 이제 의의라든지 뭔가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갖는 어떤 가치라든지 뭐 역사까지도 괜찮은데 뭔가 좀 미학적. 그렇지 미학적인 거. 그게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 딱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 늘보님 글도 보고 지연님 글도 봤잖아요. 두 분이 좀 현상적인 거를 잘 쓰시는 것 같아. 지연님이랑 상빈 씨랑. 근데 늘보님은 그걸 잘해. 뭔가 컨셉 딱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로 이렇게 꿰가지고 약간 그걸로 이제 글 전체를 끌고 가는 그걸 잘하더라고 감각적으로. 인스타툰 보면 또 특히 그렇더라고. 그거를 되게 말을 잘 만들어. 잘 마시더라고. 잘 말아. 우리 이쯤에서 서로에 대한 글에 대한 인상을 좀 한번 공유해 볼래요? 아니요, 저. 왜? 난 얘기하고 싶은데. 솔직히 한 번도 그런 적이 딱히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나요? 근데 우리 작년 내내 한 게 그거 아니야? 아니 근데 뭔가 서로에 서로에 대해서는 서로에 별로 대해.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지. 뭐 제 글은 사실 평가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아니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가요? 저는 저희 그 수업에 이제 각자 다 진짜 특색이 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냥 이름 없이 봐도 누가 썼는지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 특색이 되게 뚜렷하고 선우님이 말의 강점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글에도 드러나거든요. 말처럼 읽힌다는 거는 진짜 좋은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일이에요. 엄청 술술 읽힌다는 거니까. 또 저분한테 칭찬을 들으니까 굉장히 낯서네요. 이런 기회라도 칭찬을 해야지. 평소에 너무 안 하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뭐 지연님이야 뭐 우리 모범생이지. 지연님 글은 저는 이제 비전공자다 보니까 가장 그 전공자의 시선이 아카데믹하게 잘 드러나는 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 이론적 토대 위에서 글 잘 써요. 네네네. 그러니까 연주를 여기는 뭐 이랬다, 여기는 저랬다 이거를 너 이론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잘 디테일하게 잡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테마를 하나를 가지고 글 하나를 이렇게 꿰뚫는 것도 많이 시도하셨던 거라고 전 느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아까 그 선우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상비님도 그 형이상학적인 부분 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작년 내내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그 평론이라는 게 단순히 가치 판단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이상의 어떤 뭐 미학적이라든지 뭐 역사적이라든지 이 연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는 게 좀 더 가치가 있는 글이다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후반부로 갈수록 그걸 계속 신경 쓰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떨 때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떻게 모든 연주가 역사적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적 가치가 항상 있겠어. 근데 그걸 찾아내는 게 또 너무 자기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만 뭔가 글이라는 게 가치가 좀 더 있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 그거를 짜내고 그러다 보면 또 스스로 의심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까지 억지로 짜내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무튼 그 평론이라는 게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는 저도 약간 동의를 하거든요. 단순 가치 판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정말 이 연주나 어떤 이 곡이 이 시기에 이 사람에 의해서 연주가 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짚어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평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외된 우리 저 소외 안 됐는데 되게 재밌게 듣고 있는데 네, 상빈 씨의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근데 이분의 글의 스타일은 확실히 작업할 때는 F가 아니야. 이 사람은 곡 쓸 때도 글 쓸 때고 굉장히 객관적인 거리에서 얄짤없이 냉철하게 쓰는 약간 날카로운 그런 게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을 많이 가르치시거든요. 학생들을 뭐 입시 레슨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점에서 되게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되기 쉽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학 관련돼서 책을 쓰셨잖아요. 저는 수학 완전 수포자거든요. 근데 읽으면 그래도 되게 다정다감하게 뭔가 그때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이해가 잘 되게 잘 썼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쯤에서 한번 홍보 한번 하시죠.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하고 책 제목 알려주세요. 수학 음악을 말하다라는 책인데 출판사에서 이제 하자 해서 썼죠. 저는 그거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들분님을 제하고 3명은 이제 곡을 쓰고 자기 곡에 대해서 누군가 글을 써준 그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쓴 작품을 누군가 글로 쓴다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거 좀 궁금하긴 해. 궁금하다.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냥 그렇구나.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정말 다르게 받아들여 주신 분도 있었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정말 판박이로 딱 받아들여 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냥 그렇구나. 둘 다 약간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구만. 그냥 그랬어요. 저는.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제가 그 곡을 쓰는 사람은 사실 알거든요. 내가 이 부분에서 사실 좀 더 썼어야 되는데 좀 안 됐다. 내가 좀 집중해가지고 시간 더 들였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이런 점을 사실 알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냥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진짜 딱딱 짚으신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그러니까 되게 오만했던 거죠. 저는 안 들릴 이 정도까지 누군가 들키지 듣겠어? 않겠지. 그리고 누군가 이런 걸 쓰겠어라고 생각했던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작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깊은 피드백을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만약에 곡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사실 그 음악 평론가라는 분들을 작년에 이제 실제로는 저는 처음 만나보는 시간들이었으니까 근데 느낀 거는 물론 모든 평론가분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작곡가들은 사실 곡을 창작하는 데 전념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음악에 뭔가 시간을 쏟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은 그게 업이니까 어떤 뭔가 역사 뭐 이론 미학 뭐 이런 데에 되게 많이 시간 투자를 하시고 뭐 감상 약간 애호가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진짜 그런 거가 되게 탄탄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음악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구나 분야에 따라서
뭔가 작곡가가 음악을 대하고 사랑하고 그거에 시간을 쏟는 거랑 평론가가 그렇게 하는 거랑 뭔가 애호가가 그렇게 하는 거랑 각기 다른 그 맛이 있구나. 약간 요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아까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다 작곡가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 작곡이라는 게 뭐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 뭐 감정, 뭐 어떤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음악이라는 매체로 표현할 때랑 글이라는 매체로 표현할 때를 둘 다 이제 경험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별로 안 다른 것 같다는 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 저 좀 동의합니다. 뭔가 생각해봤을 때 뭐가 그렇게 다르지를 되게 오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다.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저한테는 일단 음악이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훨씬 더 자유로워. 근데 글은 더 틀이 있는 느낌? 규정을 좀 해야 되죠. 글은 약간. 글에 규정이 있고 그리고 뭔가 정형화 시켜야 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은 좀 더 자유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느낄 때는. 그리고 훨씬 더 직관적인 영역인 것 같고. 저는 어차피 그래머가 있으니까 문법이 있으니까 음악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리고 어차피 글도 읽으면 들리는 거고. 근데 이거 약간 두 분이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작곡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두 분의 작곡 방식의 사이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네.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상빈님은 모든 걸 이렇게 계획해서 그 계획한 대로만 딱 흘러가는 스타일의 작곡을 그쵸. 네. 하시고 선우님은 이제 약간 조각하듯이 한다고 그때 일단 다 해보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일단은 제 성향 기본 기질 자체가 통제 받는 것도 싫어하고 통제하는 것도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악이 좋은 거는 그게 일단 없잖아요. 모든 게 나한테 주어져 있고 뭘 해도 다 오케이잖아 일단은. 그 결과가 좋건 나쁘건 간에. 여기 통제를 엄청나게 하는 분은 표정이 점점 떨떠름해져. 나는 통제하는데. 저는 제가 곡 쓸 때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명확해가지고 네. 하고 싶은데도 그냥 안 합니다. 약간 그런 방향이라 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느낌이라기보다 나는 하기 싫은 느낌인 것 같아. 근데 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빠지고 싶은데 안 된다. 결말을 내가 의도적으로. 네, 결말을 내가 다 정해놨고 여기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정신을 붙잡고. 네, 차라리 다른 곡에서 하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저는 글 쓸 때 저러는 것 같아요. 저도. 그쵸. 네. 일로 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쵸. 이 얘기가 더 하고 싶은 거야, 맞아, 갑자기. 맞아. 근데 안 돼. 그러면은 이 글이 다 망해. 길 가다가 떡볶이 사 먹고 싶은 충동이랑 비슷해요. 완전 맞아요, 예, 진짜. 예, 예. 지연님 어때요? 저는 훨씬 약간 상빈님과 비슷하게 좀 구조를 짜놓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작곡도? 네, 미리 막 어떤 소스 같은 것들을 다 찾아놓고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뭐 흐름이 괜찮은지 그거를 그 안에서 보는 스타일이라서 곡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이제 비슷하다고. 네, 뭔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침대에서 누워서 갑자기 어느 순간 영감이 떠올라야 된다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글도 그렇고 그 문장이 빡 생각나거나 뭐 소리가 생각나거나. 그치. 약간 스타트를 끊어주는 뭔가 그쵸. 그 단초는 있어야지.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건 공통점인데 결국 저도 구조 안에서 움직이니까. 방금 그 떡볶이 비유가 되게 마음에 꽂히네요. 네. 길 가다가 떡볶이를 사 먹으면 안 되는데 전 사 먹는 쪽이거든요. 또 그게 있잖아요. 그래도 의식의 흐름 기법이 있어요. 그쵸. 맞아. 그래서 아예 길 가다 떡볶이 먹고 막 원하는 거 다 해보는 종류의 글쓰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또 정답은 아니긴 하죠. 여러 매력이 있죠. 그러면 이런 글을 이제 써봤으니까 그게 곡 작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되나요? 글을 써본 그 경험이? 도움이 혹은 많이 서로에게 되죠. 도움이 좀 되는지 돼요?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글로 쓰면은 음악의 실체에 더 접근하는 게 좀 편해지는 게 있고. 오. 네, 어쨌든 음악의 실체는 저는 악보에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악보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 내 곡에 관해서 글을 쓰더라도 악보를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여기서 내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무엇이었다. 이런 것들을 항상 되짚어 보게 되고 글로 쓰다 보면은 내가 조금 이거는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되짚어볼 수도 있게 되고 그런 점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상보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작곡을 하기 전 사전 작업할 때랑 이제 작곡을 마치고 어떤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쓸 때에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긴 해요.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을 어쨌든 명료하게 구체화 시켜 놓는 게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뭔가 처음에 그런 걸 잡아놓고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길잡이 역할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선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음악을 악보에 쓰는 작업을 할 때 그게 도움이 많이 되냐? 이거는 또 좀 다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히려 그냥 저는 두 개를 별개의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입장인 것 같고 이것 따로 이것 따로인 것 같아요. 제 작업에서는.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자기 곡에 대해서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작곡가들도. 근데 그럴 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게 그게 보통 글의 형태? 그러니까 혹은 어떤 언어의 형태로 떠올라서 작곡을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직관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만들어진 거를 재해석해서 내가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원래 처음에 떠올렸던 거를 이제 그냥 다시 정리하는 느낌으로 쓰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시작한 곡이 드물게 있긴 하지만 그랬을 때도 이 곡은 그냥 썼습니다. 재밌게 썼습니다. 사실 머리를 안 굴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써놓거든요. 가장 최근에 연주했던 발표했던 곡이 생황이랑 파이프 오르간을 위한 그리고 4채널 일렉트로닉이 있는 곡이었는데 그때는 프로그램 노트를 써달라고 하길래 그냥 그림 하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글 대신 그림이 박혀 있었던 제 거에는 되게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글을 안 써야 되겠어. 글을 쓰지 말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노동 시간을 상당히 줄여주는. 시간이 걸리진 않는데 근데 이게 되게 프리하게 자유롭게 관객분들이 받아주시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반응도 괜찮고 하니까 쓰지 말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기획 의도가 있으면 관객 입장에서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특히나 이제 현대예술 어려우니까 기획 의도가 이렇대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걸 또 안 좋아하는 창작자들은 그렇게 기획 의도를 그래서 되게 추상적으로 쓰시더라고요.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저는 작년에 그 카멜리아 레이디를 봤잖아요. 제가 그 발레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발레 그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발레라는 장르가 말 언어라는 게 아예 배제되고 몸만으로 어떤 서사랑 스토리랑 이런 걸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오히려 글이나 말이 되면서 감정이나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되게 삭제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한 적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구체화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벽이 되는 건 완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쓸 때 항상 계속 조심하게 되는 게 이걸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요게 아닌 게 돼버리는데 뭐 이게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의 음악이나 뭐 무용이 됐을 때는 두 개 다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글로 쓸 때는 둘 중 하나로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한강 작가의 책 중에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굉장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은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글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분인데 그 본인이 작가로서도 글을 쓸 때 느끼는 고통이 바로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것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게 글이나 말이 되는 순간 너무 폭력적이라던가 때로는 뭐 너무 규정을 해버린다거나 뭔가를 배제시켜버린다거나 그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거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되게 문학적으로 또 절절하게 쓰신 책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마 글이라는 게 가진 그게 좀 강력하고 객관적이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많은 것을 그렇죠. 배제시키기 때문에. 근데 글 쓸 때 그 지면과 시간이 충분하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유일하게 F 메타로 글을 쓸 때가 블로그에 서로윷 글 쓸 때. 어떤 글을 쓰시는데요? 신세 한탄과 더불어서 사회에 대한 불만 뭐 그런 걸 얘기할 때도 있고 곡을 시작할 때
진짜 F적인 글로 한번 쫙 빼고 시작하거든요. 오. 그래서 예, 블로그에 이제 서로 이웃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저의 신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안 볼래. 안 보는 게 나아. 그때는 그럴 수도 되게 있겠다. 후련하고 내가 느꼈던 것들을 쭉 정말 거짓 없이 쓰니까 너무 전 좋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되게 비슷한 게 많다. 지연님이랑 일기를 쓴대요. 근데 혼자 고민하면서 막 끙끙 앓았던 게 사실 막상 글로 펼쳐내고 보면 별거 아닐 때가 많아서 글 쓰면 정리가 돼서 나는 좋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던 맞아요.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맞아, 같은 맞아.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일부러 이제 시원하게 마음을 비우려고 글을 쓰죠. 그럴 때. 네. 곡 쓸 때 있어서도 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 뭔가 구조를 갖춰 쓰긴 하지만 뭐라고 정의를 해놓고 쓰진 않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글로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네? 라는 걸 전 깨닫는 경우가 더 좀 더 많고 명확하게. 네, 더 명확하게 제가 의도했던 거를 써서 그 이제 관객들한테 어떤 노트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안정감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거울 같은 역할을 또 하네 글이. 그쵸. 맞아. 네. 그리고 확실히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약간 글을 쓸 때 요새 계속 하는 고민인데 평론 쓸 때도 그랬고 저는 인스타툰 만들 때도 그런데 글이 너무 좁게 규정한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요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엄밀해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뭔가를 우리가 많이 알수록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엄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딴지를 걸자면 다 걸 수 있고 특히 뭐 음악에 대해서는 뭐 정의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막 음악 사적으로도 너무 복잡하고 사실은 근데 그러기 시작하면 그 어떤 문장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냥 이제 백지가 사실 가장 정확한 표현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막 이게 약간 또 가뜩이나 이제 저는 인스타툰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가끔씩 이게 또 터지면은 굉장히 많은 훈수꾼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고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알에도 그렇게 쓴 경우들도 되게 많고 이건 물론 이제 인스타툰이라는 매체가 워낙에 많은 것을 축약해야 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약간 글이라는 형태가 정말 너무 강력한 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면 저는 네. 그걸 물어보고 싶네요. 각자 좋아하는 텍스트 같은 게 있나요? 텍스트로 봤을 때? 네, 어떤 좋아하는 작가라든지 좋아하는 글이라든지 어떤 취향? 저는 아까 한강 작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한강 작가님 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경제 이런 문학이 저한테 주는 어떤 감상은 이 주어와 수어의 조합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조합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정확해.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가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되게 이 주어와 수어의 조합의 창의성을 생각해보면 거의 예술의 경지인데 당연히 문학이 예술이지만 어쨌든 되게 창의적인데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 감정이나 현상을 묘사할 수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한강 작가님 글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제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경지인 것 같아요. 그건. 근데 상민 씨는 남의 글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이미 그런데? 나는 딱히 취향이 없는데. 순간 이런 표정인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남의 곡에도 별로 관심이 없잖아. 되게 극소수죠. 근데 좋아하는 글의 스타일은 있어요. 수능 비문학 스타일. 뭐죠 그게? 국어 영역에 보면은 뭐 우리 때는 이제 언어 영역이었습니다만 국어 영역에 그 수능 비문학 지문들 보면은 그냥 딱딱 떨어져서 이과적인 감성의 글이네. 애누리 없이 딱딱 떨어져서. 근데 이제 비문학에 너무 가끔 좋아요. 철학 지문 나올 때 있잖아. 그것도 그나마 딱딱 떨어져요. 다음 중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것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보기를 고르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는 게. 그게 깔끔하네요.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대표적인 게 설명서 이런 거 아닌가요? 설명서 저는 설명서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계속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저는 원래 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물론 뭐 소설도 많이 읽고 하지만 저는 비문학을 정말 안 읽고 문학에
해석에 집중돼 있는 파인데 저는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가 맞아. 있다라는 지점에서 오히려 훨씬 좋거든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대로 하는 것보단 이 단어를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의도해서 썼을 것 같은데를 맞춰보는 것도 좋고 그치만 근데 내 경험상 이건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의 나를 펼쳐보는 그런 작업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라는 의미로 열려 좋아하는 것 있어서. 같습니다. 네. 아 자꾸 왜 이렇게 여기 되게 결이 비슷하다고 느껴지? 완전 다른데? 아니, 달랐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첫 화 때 우리 현대음악은 왜 어려울까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래서 그때 늘보님도 그랬었는데 그 영화 해석을 왜 찾아보냐 아, 그런 얘기하면서 도대체 자기가 혼자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재밌는 거죠. 이거잖아 이거. 그쵸, 예, 그쵸. 예. 저는 이미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혹시 딴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나? 궁금해서 한번 보는 그렇죠. 정도. 그럴 수 있죠. 네. 그거는 그거고. 그게 생각나가지고 저는 그 미국 소설가 중에 로알드 달이라는 사람. 아, 마틸다. 네. 아, 저는 그 사람 글을 항상 재밌게 생각했어요. 뭔가 재기발랄하고 그 소설 보면 되게 상황 묘사거든요, 거의 다. 그쵸. 근데 그거를 되게 너무 맛있게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 맛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 책 중에 맛이라는 그 단편 소설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심각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머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심각한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재기발랄하고 재치 있는 거? 근데 재기발랄한 글이 진짜 저는 쓰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거는 타고난 재능인 것 같아.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유머는. 이야기꾼 같은 글. 그게 만담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좋은 글이라고 느끼는 것의 그 기준이 뭐예요, 각자? 아 오늘 질문들이 좀 되게 딥하죠. 어렵네. 그러니까. 교양방송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EBS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글 기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엄밀한 내가 것들이라고 방금 생각을. 엄밀해지기 쉽지 않네. 백지가 제일 좋은 글이에요, 그러면. 백지. 이제 나만 볼 수 있는 글이에요. 엄밀한 것들이 되게 저는 좋아서 최대한 뭔가를 자세하게 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레이어들과 어떤 복합성을 다 담은 글. 약간 그쵸 바흐 음악 같은 글. 너무 어려운데? 예, 그런 거를 좀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이상향일 수 예, 있지, 그리고 그게. 떡밥 회수를 잘해야 된다. 예, 그게 곡 쓰는 거랑 글 쓰는 거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뭔가 수미상관이라던가 뭐 이런. 뭐 그렇죠. 느낌? 네, 뭔가 제시해놨는데 이걸 해결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면 약간 그렇잖아요. 예. 저는 다른 의미로 이게 글이 아까 이제 되게 그 규정을 많이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글은 진짜 정말 이 글 너무 좋다. 혹은 내가 썼을 때 이 글 되게 잘 썼다라고 느낄 때는 어떤 이중성을 열어둔 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쓰기 힘든데 그 약간 뭔가 그게 유머가 될 수도 있고 시니컬함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도 사실 말이 되고 이렇게 돼도 말이 되는 거를 글로 잘 풀어 쓴 거. 야, 근데 너무 어려운 경지인데 그러네요. 그럴 때 정말 그런 어떤 문장을 썼을 때 제가 스스로 희열을 느끼고 뭐 약간 어떤 시니컬함을 보인다든지 뭐 이런 글을 썼을 때 좋고 그런 글을 봤을 때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 그런 어떤 의도가 확실한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메시지가 있는 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 네, 뭔가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진짜 막 7살 아이가 쓴 글이어도 의도가 있어야 된다. 네, 느낌 바가 있고 늘보님 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글이 담고 있는 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예술 세계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의 그림을 이제 가지고 계신다는 게 그 글 자체에서 느껴진단 말이죠. 전 그런 거에서 되게 좋은 글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내 칭찬을? 변화구야. 그러니까 훅 들어왔네. 저는 강한 글. 그러니까 저의 어떤 추구하는 바랑 비슷한 건데 되게 순수하고 솔직한 게 진실되게 담겨 있는. 솔직한 거 너무 중요해. 맞아. 저는 되게 맞아, 딱 그 좋은 글 했을 때 지금 딱 하나 생각나는 그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유퀴즈에 옛날에 그 제주 사는 꼬마 시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걔가 읽었던 시 중에 절대 못 읽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자기는 봄에 죽었으면 좋겠대. 자기가 죽게 되면. 왜냐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엄마한테 벚꽃을 따다 주고 싶어서 좋아했던. 벌써 시인이야. 그거 딱 듣는데 나는 그걸 아니 꼬마애가 5살짜리가 자기는 봄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진짜 이미 그 문장부터가 시다. 왜냐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벚꽃을 좋아해서 내가 그걸 따다 주고 싶대. 근데 이거는 뭔가 얘가 나 이거 정말 멋있는 시를 써야지 하고 쓴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나는 안 잊혀질 것 같아요. 되게 강력하잖아요, 뭔가. 너무 강력한.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아닐까. 강력한 솔직함. 네, 그런 거. 근데 저도 진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함인 것 같아요. 글에서 있어서는. 그게 제일 어렵고, 글 앞에서 글을 쓸 때도 솔직해지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있는 척, 뭐 하는 척을 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술적인 서투름? 이게 있더라도 그걸 압도해버리는 뭔가 솔직함. 의미 전달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 가끔가다. 그런 게 결국에는 남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면 나쁜 글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쁜 글이요? 오답 찾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항상 나쁜 글. 오답은 있다. 그러니까 나쁜 글을 정답은 사실 없지만. 정의하다 보면은 그게 더 뭐 이거에 반대되는 글이겠죠. 뭐 척하는 척하는 글. 그냥 뭔가 그게 보일 때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애정이 없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악이든 모든 거에서 본인의 애정이 빠져 있으면 맞아.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우리 평론 선생님들도 항상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곡 쓸고 글 쓰는 일들이 되게 괴롭고 힘들잖아. 근데 그거에 그렇게 매달려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되게 큰 원동력이 뭘까. 이걸 생각해봤는데 애정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어떤 곡이든 글이든 이 세상에 뭔가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게 쓰레기가 되지 않으려면 애정이어야 되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내가 커미션을 돈을 되게 크게 받아서 쓰게 된다면 뭐 그것 때문에 뭔가를 쓸 수는 있겠지. 근데 만약에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담보되지 않고 함에도 계속해서 뭔가 그런 걸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게 만드는 거는 그럼 뭘까 생각해봤을 때는 애정 말고는 저는 다른 게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글 계속 쓰면서 그 아카데미 과정을 하면서 이제 항상 느꼈던 거, 제 글 자체가 방향이 뭔가 이렇게 좋은 걸 느꼈다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홍보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마음을 많이 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지점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되게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전 처음에는 그냥 뭔가 있어 보이게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어떤 수단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내가 이 단체에 대한 애정도 있고 이 음악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뭐 솔직하게든 이제 모든 분들의 어떤 방식에 맞춰서 그렇게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근데 가끔 보면 어떤 비평 글이 좀 진짜 별로일 때가 있는데 그게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이 업계에 대한 애정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떤 가치 판단만이 있는 글? 그런 게 형식적인. 언짢게 읽히는 것 같아, 진짜. 근데 그 애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도 안 되게 다르게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그 디테일의 정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고. 상빈님이 생각한 나쁜 글은 뭐예요? 나쁜 글? 네. 틀린 글? 읽었을 때 이해 안 되는 글이 뭐 나쁜 글이겠죠. 되게 심플하게 정의를 내리면 그런 것 같아요. 주술 관계가 완벽하지 않다. 오빠 선생님이야. 그런 거 너무 짜증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명료하게 현상적으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네.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뭔가가. 그러면 그 평론이 우리가 평론 쓸 때 항상 그 타겟층이라고 할까요? 타겟층이 좀 전공자면은 물론 아주 풍부한 이론이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지만 또 동시에 이 대중의 눈높이에서 글을 쓴다는 게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떠셨어요? 특히나 지연님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전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언어 뭐 이런 음악 언어 같은 것도 거의
모국어처럼 썼을 텐데 이거를 음. 이제 어디까지 대중이 모르고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처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뭐 현대 음악에 관한 글을 제 블로그에 그냥 제 맘대로 쓰는 글을 쓸 때도 어려웠고 여기 글을 쓸 때도 항상 그러니까 어디까지 뭐 예를 들면 아타카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디까지 모르지 사람들이 그걸 그치.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맞아. 제 많은 친구들은 저는 이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걸 자기의 자부심으로 느끼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은 당연히 알겠죠. 막 설명을 해주면 오히려 약간 뭐 귀찮게 이렇게 분량을 늘리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누군가는 그게 뭔데 라고 이제 귀결이 되니까 그런 점을 파악하는 것 자체는 일단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친절한 글을 쓰려다 보면 엄청 길어지고 그러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또 나누고 각주 달리고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각주가 또 달리고 막 이러고 영원히. 미쳐버리겠어요. 네. 맞아. 친절해지려면 또 친절하고 엄밀하면 진짜 힘들겠다. 친절하면서 엄밀하려면. 친절하면서도 엄밀해야 되는 그런 책을 썼어가지고 아, 그니까요. 제가 정말 개고생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뭔가 아는 걸 다시 재정의하는 작업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작곡가들한테는 글을 쓸 때. 막 그거는 그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약간 뭐 체득해서 몸으로 알고 있는 거랑 그 지식이랑 그 정리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거랑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아마추어가 더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편이에요. 약간 그 왜 언어도 그렇잖아요. 그 네이티브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그거를 제2 외국어로 배운 사람이 훨씬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맞아. 뭘 어려워하는지 아니까. 네. 그렇죠. 이걸 왜 못해? 이렇게 되잖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맞아. 그러면 저희 요걸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든 예술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번역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왜곡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이 그러니까- 필요한 이유. 음악에 대한 글이 필요한 이유. 예술 비평이든 뭐 예술에 대한 글이 왜 필요할까요? 평론으로 좁혀도 되고. 아, 근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근데 케이블카의 안전바 같은 거죠. 어떤 의미로? 안전바라도 잡고 가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의 평안함이 오잖아요. 안전바 명료하네요. 내립니다. 누구 이거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그 관객 입장에서? 관객 입장에서 아. 예, 수용하는 어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어쨌든 그래도 중간에 낙오되지 그렇죠, 않게 그렇죠. 끌어가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시놉시스 이런 거 간단하게 나오듯이 이런 걸 보고 이제 선택하는 어떤 그 상품 선택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다. 예. 진짜 실용적이다. 근데 이제 막 유명한 왜 평론가들도 평론집 같은 걸 내잖아요. 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기록과 아카이빙의 의미일까요? 글이 왜 필요할까? 좀 그래도 가이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가 되어준다라고 저는 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예술 평론에 대한 강의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예술 비평 이론 이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인상 깊게 남았던 게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사실 별로 이유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그리고 본질이기도 하죠. 굳이 어떤 의도나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어떤 생명처럼 인간들이 뭐 어떤 의도 때문에 있는 거가 아니듯이 예술이라는 것도 그냥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의 의미를 찾아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이미 태어난 것에 의미를 여러모로 부여를 하는 행위다. 비평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이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지만 우리가 삶의 이유를 찾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예술 작품을 보고 분석하고 싶어하고 이것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행위가 약간 부질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삶의 이유를 찾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열심히 글 쓰시죠. 네. 아, 너 처방할 거 없어요? 글을 씁시다. 열심히 글을 씁시다. 네. 근력을 기릅시다. 글쓰기 근력을 길러야 되겠네. 네. 사실 저한테는 솔직히 너무 어려운 어려운 책이에요. 글. 아직도 너무 안 친한 것 같고 친해지고 싶은데 뭔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계속 놀리면서 다가가야죠. 그래야 선생님 방법으로. 놀리면서 놀리면서. 형이 쓴 글의 독자를 한번 놀려보세요.
되게 내가 놀리는 사람이라고 지금 되게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존중하면서 놀려보세요. 야, 더 어렵겠다. 네, 재밌네요. 네. 우리가 근데 막 평론 우리 수업 작년 내내 거의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선생님들이. 이 시대의 평론 그러니까 뭔 의미가 있냐 이러고 우리한테 계속 물어보고 막. 근데 자기들도 모르는 걸 우리한테 물어보려고 안 와. 근데 이제 계속 갖고 계실 수밖에 없는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일종의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다음 세대에게라도 답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사실 그 질문은 이제 평론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모든 맞아. 인간 행위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오지 않나? AI 때문에 사실상.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약간 1인 미디어 시대에 어. 의미를 계속 어떤 보수적 언론이 가진 가치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맞아. 맞아. 의미가 평론도 없을 수도 평론인데 이 평론을 보는 사람이 반성을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생산자가 생산자가 생산자도 책임이 있어. 너무 이거 떠드는 걸 안 들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우리 지난번에 현미님 나왔을 때 라디오스타 감성으로 끝낸 것처럼 야, 그쵸. 지연님에게 장지연에게 음악이란? 그렇지.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 저에게 음악이랑 한마디로 해야 되나요? 뭐 마음대로. 네. 재밌어야 됩니다. 정말요? 좀 재미없는데. 저는 뭐 거창한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어차피 뗄래야 수 없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는 친구가 너한테 음악이 뭐야? 라고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봤을 때가 있는데 되게 20살 패기로 음악은 나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정말 Music is my everything.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저희 이제 그러면 네. 광장시장 갑시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